오늘 시조지사 협의회 정책토론의 첫 번째 주제로서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 지역 산업정책실에 근무하는 송우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역 첨단 전략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좀 하고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얘기이고요. 전체적인 목차는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정책 동향, 그리고 지금 국내 이 첨단 전략 산업들의 지리적 클러스터, 집적, 그리고 기능적 클러스터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첨단 전략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성화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범한 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약집에 보면 대한민국 진짜 성장, 그리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산업 대도약 전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 보면 이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이 대규모 투자, 그리고 이 첨단 전략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나오면 이 첨단 전략 산업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들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저희가 신산업 또는 미래 산업이라고 해서 2000년대 이후에 출범한 정부들마다 각각의 이 신산업이라든가 미래 산업들을 지정을 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저희가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을 만들면서 이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시행이 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는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이 첨단 전략 기술을 연구 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 전략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고, 25년 올해 이제 시행이 되는 첨단 산업 인재 혁신법은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이 정부에서는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첨단 전략 기술을 지정하면서 1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를 지정을 해서 국가 산업단지와 특화단지를 지정을 했고요. 이제 미래차라든가 로봇, AI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전략 기술 지정과 첨단 전략 산업 지정이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첨단 전략 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이 그림을 가지고서 간단히 보면, X축은 그 1인당 지역에서의 GRDP 증가율이고요. 그다음에 Y축은 지역에 있는 고용자 중에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점들을 이 관통하는 선을 보면 이 두 개의 이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 얘기는 첨단 전략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1인당 GRDP 증가율이 높다. 그래서 첨단 전략 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성장, 지역의 GRDP 증가율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세계의 평균 경제 성장률과 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간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5개의 권역별로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한번 이 트렌드를 보면 지금 전부 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에서의 잠재 성장률을 늘리고, 그리고 이 국가의 성장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첨단 전략 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2022년도에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쭉 차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정책들을 국가에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수도권에 있는 용인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14개, 그래서 한 15개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산단 후보지들을 지정을 해서 지금 지정 작업과 관련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첨단 전략 산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업들의 집적과 클러스터를 통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지금 12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광주에도 보면 이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도 이 화순에 특화단지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라든가 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 첨단 산업 이제 혁신법을 보면 이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이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책학에서 말하는 이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방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에 첨단 산업 정책, 첨단 산업 지원 정책은 이제 중앙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인데, 앞서 세션에서 얘기했던 이 분권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첨단 전략 산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리딩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주도적인 노력들도 또한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2020년대 이후에 각 이 시도들의 동향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종합계획이나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산업 육성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지역에는 이 첨단 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라든가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약에 이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금 많은 기대와 그다음에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그 지금 국내에 어떻게 이 첨단 전략 산업과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고 또 이들 간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런 그 도표와 거래망 이런 것들은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중점 과제로 연구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약 19만 7천 개의 첨단 전략 산업들을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저희가 그 통계청에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미래차 그리고 로봇 이 6개 첨단 전략 산업의 이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번 쭉 2018년과 22년 지역별 분포를 이렇게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 수도권에 이 첨단 전략 산업의 종사자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고, 이 광주가 있는 이 광주 전남권, 전북권은 사실은 좀 이렇게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 기준으로. 근데 다만 이따가 기업 거래망을 보면 좀 더 다른 어떤 현상들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반도체부터 미래차 로봇에 속하는 이 19만 7천 개의 기업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물론 이제 그 기업 간에 중복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A라는 기업은 미래차와 관련된 일도 하지만 또 로봇과 관련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9만 7천 개의 기업들 중에는 산업 간에 조금 중복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래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연구비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근로자 기준에서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종업원 수가 많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19만 7천 개의 기업들을 언제 이 기업 활동을 시작했는가를 좀 저희가 한번 시기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2010년 이후에 이 6개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이 기업 활동을 많이 시작했던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이 6개의 그 첨단 전략 산업의 공간적인 분포를 이 지리적 클러스터, 그다음에
이 기업들 간의 연계를 이 기능적 클러스터로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지리적 클러스터라는 것은 일정한 공간 안에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면서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 그걸 하나의 지리적 클러스터로 보고, 이러한 지리적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 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지리적 클러스터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공동으로 특허를 내는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 관계, 그다음에 공동 특허 출원을 기능적 연계의 수단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모여 있는 이 지리적 클러스터가 전국에 42개가 존재를 하고, 이 지리적 클러스터 간에 의미 있는 기업 간 거래 또는 공동 특허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클러스터, 기능적 클러스터가 7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은 지리적 클러스터를 좀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차트는 기능적 클러스터를 나타내고 있는데, 맨 위에 그 부분들을 보면 이 전북과 인천의 연수구가 기업 간 거래라든가 공동 특허 출원 같은 것들을 내는 연계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 광주, 이 전남 지역은 경기도에 있는 화성, 오산과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들 간에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 또는 공동 특허 출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보면 약 20개의 지리적 클러스터가 있고, 이 기능적 클러스터는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이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대전, 청주와 그리고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부울경, 그다음에 구미, 수도권에 있는 수원과 기업 간의 거래 또는 공동 특허 출원 같은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지금 37개의 클러스터가 있고, 그중에 6개의 이 기능적 클러스터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보면 광주, 전남은 경기도에 있는 안산, 그리고 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충남 아산, 인천에 있는 남동구와 기업 간의 거래라든가 공동 특허 활동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46개의 지리적 클러스터가 있고, 그 중에 기능적 클러스터는 9개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있는 성남에 있는 이 기업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쪽과 공동 특허 출원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국에 지금 66개의 지리적 클러스터가 있고, 기능적 클러스터는 8개가 존재하는데,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 광주, 전남, 전북에 보면은 기능적 클러스터는 지금 하나 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광주, 전남 지역에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광주, 전남에 있는 이 미래차 관련된 기업들은 주로 영내에서 끈끈한 거래 관계와 공동 특허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 다른 지역과는 거래라든가 공동 특허 같은 것들을 기능적으로 개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역 내에 완결성 있는 클러스터를 미래차 부분에서는 좀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미래차 부분에서도 광주에 있는 이 지리적 클러스터들이 타 지역에 있는 지리적 클러스터와 거래라든가 공동 특허 같은 혁신 활동들을 전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144개의 지리적 클러스터가 있고, 그 중에 이제 11개의 기능적 클러스터가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좀 밑에 이 표의 지금 세 번째 그 하단에 보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 지역들과 거래 관계라든가 혁신 활동들을 지금 연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6개의 그 지리적 클러스터와 기능적 클러스터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종사자 측면에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종사자 부분에서는 수도권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리적 클러스터와 기능적 클러스터를 보면 이 비수도권에서도 기업체 150개 이상이 일정한 공간에 밀도를 가지고 집적되어 있는 지리적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이 지리적 클러스터 간에 판매라든가 공동의 혁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비수도권도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 토대나 잠재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차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혁신 생태계라는 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저희가 이제 혁신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창출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활용성,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만드는 주로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기업들을 연계해주는, 예를 들면 산학협력단이라든가 TLO와 같은 연계 기능, 이 세 가지를 이제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창출성과 활용성과 연계성인데, 저희가 작년에 분석을 할 때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정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합쳐지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균형발전법과 자치분권법이 통합이 돼서 자치분권 균형발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첨단 전략 산업을 지역에 빨리, 그 다음에 뿌리 깊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노력,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저희가 이 혁신 생태계를 분석하는 틀에 수용성이라는 부분을, 수용성이라는 항목을 새로 추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혁신 생태계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보면 전반적으로 그 왼쪽에 있는 이 바 차트를 보면 혁신 생태계의 역량을 나타내는 이 총합 지수로 가장 높은 곳은 뭐 역시 보면 대전,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경기. 근데 놀랍게도 보면은 세 번째로 높은 곳이 광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주가 보면은 창출성, 그다음에 활용성, 연계성, 수용성 네 개의 이 항목의 지수들을 저희가 총합했을 때 전국의 3위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반면에 이제 전북과 전남은 평균보다 좀 낮은 이런 상황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바 차트 밑에 있는 이 방사형 도표를 보면 이 권역별로 봤을 때 이 광주 전남 지역이 대체적으로 4개의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이 지역의 적극성과 자발성과 준비성을 나타내는 이 수용성 부분,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품과 연결하는 이 연계성 부분은 전국 평균 정도는 되는데, 이 호남권 지역이 보면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 창출성, 그리고 이것을 사업화하는 활용성 부분은 상당히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광주나 이 전북이나 전남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계성과 수용성은 상당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이 창출성과 활용성 부분은 조금 낮아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될 포인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5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간단하게 4가지의 항목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걸 시도 단위로 하든 아니면은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한 초광역 단위로 하든 어떻든 우리가 이 혁신 생태계의 이 진단, 이 결과에 기반한 전략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 전북, 그다음에 이 호남권이 전체적으로 보면 창출성과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이 창출성을 높일 건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대학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이 만들어낼 건가,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첨단 전략산업 관련된 이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기술 사업화하고 제품화할 건가에 대한 활용성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이제 6개 첨단 전략 산업의 지리적 클러스터와 기업 간 거래와 공동 특허와 같은 혁신 활동을 나타내는 기능적 클러스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지역산업 정책을 주로 이제 시도 단위로 펴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는 5극 3특이라는 초광역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도라든가 5극 3특 같은 이 공간을 확정해 놓고 그 확정된 공간 안에서 산업 정책을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도라든가 초광역권을 넘어선 이 기능적 연계를 저희가 포섭할 수 없고 그 부분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정책들을 중앙정부에서 구상하는 단계에서 첫째, 첨단 산업들의 이 가치사들, 이 첨단 산업의 기능적인 연계가 어떤지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 기반한 공간적인 범위와 지형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권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6개 그 첨단 전략 산업 중에 대부분이 타 지역과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기업 간 거래가 있거나 혁신 활동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타 지역들과 협업을, 타 지역과 교류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들을 좀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첨단 전략 산업의 혁신 역량을 비교해 보면 비수도권이 굉장히 열의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앵커 기업의 투자가 부족한 지역들은 산업부가 하는 기회발전 특구, 그다음에 이 첨단 전략 산업이 필요한 인력 양성에 약점이 있는 지역들은 교과부가 하는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교육발전 특구, 그다음에 이 연구개발 R&D 역량이 좀 부족한 지역들은 우리 과기부가 하고 있는 연구개발 특구라든가 강소 특구, 그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는 지역 기술혁신 허브 같은 것들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연구개발 역량을 빨리 좀 늘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실증이라든가 임시허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빨리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중기부가 하는 규제자의 특구 같은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혁신 생태계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빨리 좀 메꿔 갈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외국에서 하고 있는 이 투자 협약, 우리 유럽이나 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협약 제도를 좀 도입해서 각 지역에서 각각의 중앙부처들과 이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혁신 역량들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첨단 전략 산업의 이 거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에 보면 나름 15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이 지리적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이 지리적 클러스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리적 클러스터가 아까 말씀드린 15개의 국가산단 후보지, 그 다음에 12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대부분 공간적으로 일치하거나 바로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특화단지와 국가산업단지를 잘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비수도권의 이 첨단 전략 산업의 중심지를, 중심 거점을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국가산단 후보지라든가 특화단지, 이것을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비수도권의 중심 거점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이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또 투자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 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인력 확보를 조금 촉진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직주락학,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비수도권에 잘 구축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첨단 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제 뭐 벤처라든가 창업 같은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이 양질의 일자리, 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작업 환경과 근로 조건과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 일자리 부분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에 보면 TSMC가, 이 대만에 있는 TSMC가
대규모 이 반도체 공장을 일본의 큐슈 지역에 지면서, 큐슈 지역은 양배추밭이었죠. 이 과연 양배추밭에다가 이 TSMC 제조 공장을 만들었을 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건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인력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TSMC에 근무하는 이 종사자의 평균 연봉이 일본 대학생들 평균 연봉보다 5만 엔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근무 여건이라든가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비수도권에 있는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과 정주 여건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인력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시사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리딩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하면서 첨단 전략 산업을 비수도권에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 지역에 있는 TP라든가 또 우리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분들 여쭤보니까 이 표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은 중앙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좀 예시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 기업 유치라든가 앵커 기업과 같이 오는 종사자의 정주 여건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의 역량을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SOC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주력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이런 거는 중앙 정부가 할 수 없고 지방 정부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 정부의 노력과 어울렸을 때 지방에서도 첨단 전략 산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뿌리 내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연구원의 최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 지역 첨단 산업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공공투자 재원이라든지 민투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준 주제는 바로 이제 글로벌 보호무역 동향과 지역산업 대응 방안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럼프 2기 때 출범을 하자마자 관세 정책, 상호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 캐나다 전 세계 국가에다가 다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총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보호무역의 개념과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과연 그런 관세 정책을 봤을 때 광주의 주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러면 그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장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개념과 그 수단입니다.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스럽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보호무역은 어떤 특정 국가에서 수입품에 대한 핸디캡을 적용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펀다라는 학자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WTO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보호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보시다시피 크게 관세와 비관세로 나눠지는데요. 관세는 아시다시피 관세나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등이 있고, 비관세는 수입 쿼터, 수입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트럼프 2기가 보호무역을 배경을 한 계기가 크게 정치 외교적 배경하고 경제적 배경이 있는데요. 정치 외교적 배경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구호 아래서 일단 그 강화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정치에서,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러스트벨트 지역에 대한 표를 많이 얻기 위한 그 지역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국내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2번째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국가 안보와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펼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배경입니다. 경제적 배경은 미국은 지금까지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이고 제조업이 굉장히 부실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부활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고요.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이나 공급망을 재평하겠다는 목적 하에서 보유무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얘기는 24년도 12월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한 이후에 2월 1일부터 바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지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2월 3일 날 바로 이제 유예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때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이나 국경을 강화한다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이 바로 그런 조치들을 보고 이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해가지고 유예 결정이 났고요. 쭉 계속 내려오시다가 3월에 대중관계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계속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다가 마지막에는 4월 8일에는 총 인상 부과 인상률이 145%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그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전 세계 국가에 다 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6월 13일 보면 가전제품, 철강 및 파생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를 최근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적용이 오늘 날짜로부터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둔 이유가 바로 광주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가전제품이 수출 항목 중에서 1, 2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좀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세율을 종합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MFN, 그 최애국 관세와 그다음에 협정세율, FTA 같은 얘기죠. 그다음에 보복관세,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트럼프 위기에서의 상호관세와 상호관세 면제, 즉 품목관세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관세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 중에 큰 관세를 하나로 선택하는 게 그 트럼프 위기의 관세 정책인데요. 예를 들면 최애국 대우 관세가 우리나라는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고 협정세율로 지금 0% 가까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품목세율이 자동차 부품과 비교를 했을 때 25%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 협정세율보다 상호관세 면제 품목인 품목관세가 더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에 25%를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 관세는 거의 0%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위기에서 부과시키는 관세들이 기존 관세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하도 이 최종적인 관세에 부과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가 부과가 되면 우리 지역 그다음에 광주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간단하게라도 분석해 보려고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주는 일단 총 수출액이 21년도 이후에 좀 약간의 증가를 보이지만 혼조세입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요. 15년 이후에는 좀 감소하고 있다가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보게 되면 MTI 2단위 수준에서는 수송기계 쪽, 즉 자동차 부품 쪽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가정용 전자제품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이 두 그 품목 모두 다 약간의 좀 감소를 하고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품들은 대부분 다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로만 봤을 때는 지금 광주가 대미 수출에 대한 주요 품목들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수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그러니까 보편적 관세로 10% 부과할 경우하고 품목관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동차나 가정제품에 대해서 품목관세가 부과가 되면 어떤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라는 걸 잠깐 간단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편적 관세 10%는 작년 12월 24년 12월에 저희 연구원에서 정책 포커스로 발표한 그 자료를 인용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요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준비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저희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경우를 가정을 하여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관세를 10% 부과하게 되면 580억 정도의 부가가치 감소가 돼서 23년도 기준 그 GRDP의 0.13% 감소해서 사실은 감소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을 25%로 관세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25, 26, 27년도에 부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수출이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수출액을 이렇게 전망했을 때 자동차 관세가 부과가 되면
최소 생산 감소로는 저런 식으로 지금 약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 가까이 부가가치가 감소돼서 23년도 GRGP 대비 약 1% 정도 감소한다고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보편적 관세 10%보다 그러니까 즉 모든 상품에 다 10% 부과하는 것보다 특정 품목 하나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지역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미친다라는 것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관세보다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위기 관세 정책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약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정부의 대응을 보게 되면 외교 및 통상 협상 강화 쪽으로 먼저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 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외교 통상 방향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위급 채널 유지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6월 22일 날 산자부의 통상교섭본부장님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요. 줄라이 패키지라는 7월 3일까지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두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EU와 일본 등과 함께 WTO 규범 위반 시 법적 대응 검토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있고, 그다음에 CPTPP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을 가입 추진하는 등 대미 즉 미국의 수출의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자라는 게 바로 지금 중앙정부의 대책입니다. 피해 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는 뭐 잘 아시겠지만 수출 기업 금융 지원 확대나 시장 다변화 지원, 그다음에 R&D 및 미래 기술 투자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정책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 광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광주는 우선 이런 트럼프 관세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구성하여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시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 물자 및 핵심 부품 국산화 및 공급망을 자립해야 된다입니다. 저희 주요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수출을 자기네 수입을 할 때 물론 관세도 관세이지만 중국 제품을 수출하는 제품에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중국 제품들이 많은 그 부품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국내 공급망을 통해서 좀 자립화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급망 협력 모델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인데요. 우리가 좀 친근하게 말할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이제 해외 사무소를 확대 운영을 해서 그쪽과의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거인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트라와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 특화 수출 다변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사우스는 당연히 우리 친한 즉 한국 드라마, K-팝, K-드라마 쪽에 좀 친근하게 있는 국가들의 우리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다변화하는 게 가장 큰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어 매칭이라든지 현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시장 조사 비용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력 산업 생산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일단 지역 차원에서 관세 대응에 위한 가장 주요 무기는 바로 지원 정책. 단기적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아무래도 간접적인 지원이 미국에서 그 대미 수출이라든 이런 부분에서의 정부 역할들에 대한 트집을 잡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기요금 지원이라든지 다른 기타 지원들, 예를 들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들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좀 제안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산업 전환 신속 추진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좀 장기적인 대책인데요. 사실은 관세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가격을 비교하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 중에서 기술이 뛰어나거나 다른 제품보다 가격을 넘는 어떤 그런 저한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면 당연히 이 관세의 영향에서 좀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미래차기 신기술이나 R&D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제품을 고부가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첨단 소재 부품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환 추진입니다. 요거는 아까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생산비에 대한 접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를 좀 줄일 수 있게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우리한테 이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8번째로는 지역경제 및 공급망 리스크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급망, 미국에서도 자국 내에서의 공급망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러면 자국 내에서의 공급망을 확대하는 얘기는 우리 광주나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수입해야 되는 공급망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할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광주시에서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명확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수 시장 확대 및 애프터마켓 활성화입니다. 일단 대미 수출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생산품이 수출이 안 된다면 일단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비 부품, 중고차 같은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유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